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돈을 벌려면 상반기에 버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참고만 하는 편이고 세부적인 거를 볼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신용잔고를 많이 보죠. 제가 3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변동성이 있으니까 버티자인 거고.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원래 이제 이게 금요일 저녁에 네. 우리가 방송을 해서 그날 찐시황 저녁에도 내보내고 네. 그 다음날 또 방송 편집을 해서 주말에 또 내보내는데 이번에 우리 황유현 팀장이 그 회사에서 교육 문제 네. 때문에 촬영이 어려워서 미리 사전 녹화로 주말에 네. 내보낼 영상을 좀 촬영을 하는 걸로 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시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투자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네. 백투 베이직? 네, 기본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황 팀장님의 그 투자법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하죠. 일단 시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바닥이 어디냐,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막 이렇게 겁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사고 아니면 막 공포에 팔기도 하고 요거를 잘 버텨야 되는데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 이거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때요? 어떤 패턴이 있지 않나요? 패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경험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 급락할 때마다 나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막 3,500 간다, 600 간다 했다가도 갑자기 또 방향을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3,600포인트 간다라고 했을 때 딱 주가가 3,600포인트 딱 가서 딱 멈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다시 경로 수정은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오래 엄청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 목표 주가가 얼마, 매수 얼마, 매수 가격, 목표가 얼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이 뭐 삼성전자가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하면 주가가 10만 원 가서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 봐서 딱 찍고 다시 쭉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빠질 수도 있는 거 더 오버슈팅해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그런 뭔가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것들은 이제 숫자로 추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적당하다 이런 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주가의 목표 주가보다는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19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참고만 하는 편이고 특히 지수의 바닥을 논할 때 우리가 뭐 바닥 맞추기, 고점 맞추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표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을 때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항상 말하는 PER 10배 그리고 선행 PBR 1배, 이제 현행 PBR 1배 수준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말씀드렸던 게 2,65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사이 언저리가 합리적인 바닥 수준일 거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대외적인 심리라던가 대외적인 뉴스라던가 요인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그 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몰라요.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해서 사면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도 사실 2,650에서 2,500 정도 사이가 밀리면 더 사서 버티는 구간. 근데 우리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 그 PBR 1배 수준이 1,600포인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니까 1,300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 이하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숫자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사실 코로나 걸리면 뭐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이제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게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완전한 바닥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수의 바닥은 그렇게 예상을 우리가 밸류에이션은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의 내용은 사실 제 개인적
쪽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황 팀장님의 네. 생각과 방식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굳이 제가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밸류에이션 한다고 정확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수의 바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추정치, 각 증권사들마다 다 추정치들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걸 볼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신용잔고를 많이 보죠. 네, 신용잔고를 보면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이제 조금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어제 급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화요일 날, 화요일 2월 15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이게 주말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2월 14, 15, 16일 오늘 것까지 아마 2월 16일 신용잔고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신용잔고 꽤 많이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1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평소에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보지는 않고 신용잔고에 네, 신용잔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뭔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할 때 급락이 시작되는 지점 사실 맞추기는 어렵고요. 뭔가 이제 하락의 가속이 붙을 때 그러면 신용잔고를 제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한 번 시장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맞았을 경우에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직전에 시장 대략 고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를 보면요. 대략 한 1월 중순 정도였죠.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버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1월 한 12월 중순에서부터 1월 중순 정도의 신용잔고를 보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1월 12월 중순에 보면 한 23조 10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초까지 해서 23조 8천억, 23조 5천억이죠.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대략적으로 23.8조 정도 되죠. 23.8조.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신용잔고를 확인할 때쯤이면 한 이 정도 됐었어요. 1월 한 20일. 이미 한번 시장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이 하락을 했을 때 뭔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처럼 뭔가 생각보다 센 긴축에 대한 것들이면 하락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23.8조에서 곱하기 90% 하면 한 2조 3천억 정도 빠지면 대략적으로 수급적으로는 한번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 10%.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말고 상대적으로 항상 신용잔고는 그때 시장 위치라든가 유동성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시작했을 지점대 고점에서 10% 정도 10% 정도가 일단은 단기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2.4조 정도 뺀다고 하면 한 21조 4천억 정도 되죠. 21조 4조. 그러면 21조 초반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그때 신용잔고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지라인 가격들 이게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일단은 1차로는 무조건 한번 해볼만 하다. 공포가 그게 다르더라도 그 지점이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21조까지 왔었거든요, 실제로. 2월 7일, 2월 4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명절 직전이었잖아요. 보시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죠. 2월 4일 때죠. 그러면 2월 4일. 2월 4일. 여기입니다. 근데 이미 지수는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틀 전 지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요때 급락했을 때, 요 지점대가 거의 시종이 다 털렸을 때 이때의 신용잔고는 21조라는 거예요. 이때가 실제로 체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가 사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600 언저리 2600 이하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도 근데 이거 후행적인 거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다 이제 거래량까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거래 대금이 그렇죠. 이러면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 경험상 아실 거예요. 바닥이다. 이 정도면 많이 털렸겠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증권사 지점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혹시 오늘 반대 매매 많이 나오느냐 그런 거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객장의 분위기. 네, 객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빠졌으면 당연히 뭐 개인 투자자도 힘들지만 증권사 지점도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이라던가 신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담보 비율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반대 매매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를 이때도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계속
매도를 한다 나온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스탁론 매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의 흐름들을 보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급락 한번 나오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3시 넘어가면 다음날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매도가 또 나오고, 요럴 때 계속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면 체감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뭔가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장이다. 그런데 투매가 투매를 흐르는 장의 흐름이 나왔었고,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를 밸류에이션 하단을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더라. 그리고 이 정도 갑자기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네. 그러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실렸다는 건 누가 매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반대 매매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잔고를 보고 판단하고 주식을 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공포에 살 때가 되게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경험적인 부분들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랬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2018년 10월 달도 그랬잖아요. 2018년 10월 달도. 2018년 10월 달 요때도. 예,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도 이미 여기서 한 번 더 맞았는데, 이때가 사실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실렸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맞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터졌었어요. 이때는 시정잔고가 2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밀렸죠. 한 번 더. 공포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래서 곡소리가 진짜 많이 났고, CFD 계좌, 깡통 계좌도 출연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대 맞아버리면 정말로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깡통이 나버리면. 근데 이때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거의 다 왔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버텼구나, 반등이 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금리 인상 이슈랑 미중 무역 분쟁이었거든요. 이때도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엄청 큰 재료였죠. 처음 나온 재료였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 번 더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요거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금리 인상 이슈하고 이제 지정 우크라이나 이슈 두 가지였는데, 우크라이나 이슈는 우리가 2013년에 한번 겪었던 재료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료로 인해서 빠지면 사실 매수라는 생각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저런 그림보다는 쌍바닥을 확인하는 그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른쪽 엉덩이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는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3월달 FOMC의 회의에 있는 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스텝이라고 하는, 지금 일단은 25bp도 넘어가서 이제 50bp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더 큰 거 0.75? 0.75 이거 나와버리면 그거는 우리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답이 없어져 버리면 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라서 그런 건 예상할 수 없지만,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현금화 전쟁 리스크 너무 무서웠으면 어제 특히나 매수를 다 손절을 했다는 분이라면 오늘 상승에서 과연 따라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절대 못 삽니다. 시초가부터 떠서 시작해버리면.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주가가 빠지면, 손절이 초반에 이거를 빨리 파악해 손절을 못했다라고 해서 물렸다라고 하면, 그거를 따라서 손절매를 하고 했더라도 따라 다시 산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금을 다 파는 것보다는 그거 리스크를 좀 줄이시려고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현금을 일부만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전부 다 팔면 다행히 70%라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오늘 상승해서 그래 다행히 이거라도 있으니까 위안이 되는데, 만약에 어제 전량 다 주식을 현금화해서 100%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상승장 코스닥 4%가 올랐는데, 그러면 그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오히려 내렸을 때보다 더 클 날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화요일만 해도 16일 수요일 날, 그렇죠. 오늘이죠. 16일 수요일 날이 뭐 FOMC 회의로 공개되고, 네, 오늘 밤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미국 침공. D-Day,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D-Day가 이날이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저녁에 보면은 막 유럽 증시 막 폭락하고 그렇죠. 있었고, 네, 월화 그랬었죠. 네. 뭐 하여튼 계속 그랬잖아요, 요 며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었어요. 공포가 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둘이서 싸움을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나토 참전하게 되고, 나토 참전하게 되면 미국 참전하게 되고, 그러면 또 러시아 도와주는 중국도 참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3차 세계 간다, 그런 데 했는데, 사실 저희들끼리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로는
어제부터 사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전쟁 안 나는 건가 보다라고 좀 약간 넌지시 있었고 기가 막히게 한국 시장 마감하니까 뭐 철수했다라는 기사들 나오면서 오늘 또 약간 좀 반대되는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어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어쨌든 하락할 때 주식을 100% 현금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서 반등할 때도 현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나 70% 정도라도 하락할 때 아프더라도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게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할 거면 그렇죠.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닥을 확인하는 이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네, 팔다가 그렇죠. 16일 날 얼마예요? 2,800억을 네. 딱 매수해 주니까 이건 그렇죠. 의미 있는 또 네.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언제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코스닥 외국인이 2,500억 이상에서 3,000억 이상 사주면 더 좋고 2,500억 이상 사줄 때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고 과연 이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가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이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2,800억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1월달 내내 팔다가 봐보세요. 지금 거의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거의 3조 가깝게 팔았죠. 3조 가깝게. 지난주까지만 놓고 보면 2조 9천억 정도까지 팔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2,800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오늘까지 2월 16일까지 누적 순매수는 2조 5천억 순매도입니다. 네, 순매도고요. 코스피는 괜찮아요. 그냥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기관에서 좀 많이 팔았는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한 초반에 이제 연기금 뭐 그런 매도가 나올 거라서 특수 환경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아직은 중립이기 때문에 지수는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이 조금 의미가 있죠. 선물은 이제 만기일 이후 직후부터 보긴 하는데 지난번 만기 이후부터 5조 가깝게 팔다가 오늘도 사실 좀 막판에 좀 줄여서 그렇지만 지금 한 2주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시장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2주 정도를 샀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이 힌트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요 최근의 흐름은 이렇고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2,800억을 샀다. 네, 요거는 이제 바닥 확인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급싸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근데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을 제가 왜 3,000억 언저리라고 봤냐면 코스닥은 코스피 한 6분의 1 정도 수준 돼요. 예전에는 이제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조 정도를 사면 되게 많이 산 거였거든요. 그 코스피 2000 시대 때. 근데 지금은 지수가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한 1조 후반이나 2조 때는 사줘야 뭔가 지수가 의미 있게 이제 방향을 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추세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사지 않겠느냐. 바뀔 거를 예상하고 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1년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한 2,500억 이상을 사준 이후부터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보면 쭉 봐볼게요. 최근 1년 흐름이 어땠는지 10월 13일 날 2021년 코스닥만 저 때는 2천억 내외라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틀리면 어떡하지? 네, 이때네요. 10월 13일 네, 이때죠. 이때 2,300억 사고 일단은 시장이 단기 반등을 좀 했었죠.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또 쭉 보면 7월 22일 날도 2,500억 정도 샀죠. 7월 22일 날. 네, 7월 22일 날도 이때는 사고 그냥 별다른 큰 상승은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그 이후에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흐름이 나쁘진 않고 이후에 꺾여졌으니까 한 달 뒤에 꺾여졌으니까 요건 좀 예외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6월 18일 날 이때죠. 6월 18일 이때도 사고 나서 요 상승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좀 이어졌었고 그리고 1월 19일
1월 19일. 1월 19일. 이때도 이것도 뭐 단기 상승이면 상승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정도 수준을 좀 사주면 단기든 짧게는 뭐 몇 주라도 또는 그리고 이제 레벨대 자체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정도에서의 흐름과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2,500에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수 때도 거의 비슷한, 그때보다 지수 때도 낮고 수량은 그보다 비슷한 수준을 샀다라고 하면 최소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계속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계속 지난 차트를 보자. 네,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정보들 보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급락 이후에 한 달 뒤 주가가 몇 %였는지 과거 통계 자료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스 지수, 미국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고 빅스 30 넘어가서 거기서만 사서 버티면 뭐 한 달 뒤에는 무조건 수익이 나더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이 나더라.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또는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규모나 경제 금융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안 사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지금 추세적으로 사진 않고 샀다가 막판에 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때는 뭐 이 정도 라인이면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횡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 확인만 했다. 네, 바닥 확인만 했다. 이 정도는 확인만 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쌍바닥까지 완벽하게 2,600까지 확인을 하고 갈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00 이하 뭐 어제처럼 2,650 정도 또 근처 가면 일단은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뭐 1차로 사보시는 자리도 됐다. 그리고 막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인데 별로 없거든요, 사실.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횡보 쪽이. 네, 미국이 완전히 급등을 해서 추세를 바꾼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는 별로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타일은 딱 2018년 10월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래서 올해 내내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2018년 10월 요때 이후에 지금 요 정도 수준 아닐까 좀 여기서 왔다 갔다 이 정도 언저리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올지 이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더 횡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타겟은 조금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겠죠. 장기 이평선 200일선이라고 하는 전 이평선은 이제 장기는 200일선을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뚫고 내려와줘 버렸어요. 여기 이 라인에서 여기서 작년 9월 달에서부터. 네. 그러면 이제 목표는 다시 이 주황색 선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간에 얘도 따라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장기 평선이가 더 뭉툭하게 더 좀 이렇게 평평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가 주가가 올라가서 얘랑 만나든지 아니면 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얘가 내려와가지고 얘랑 만나든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만나든지 내려서 만나든지 또는 가운데서 만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한번 터치하는 게 변곡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뚫으려면 200일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거나 결국 밸류에이션 개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수출이 늘어나거나.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은 이때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올 여름부터 작년 여름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8월부터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은 합리적으로 매도한 거예요. 매도해서 추세가 꺾어졌던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버티는데 그러면 이 버티는 구간 동안 2018년 10월달 이때 이런 상승도 올해 상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결국은 상승한다면 결국 상반기 정도일 거라고 봐요. 하반기에는 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무역 분쟁 예전에 2018년도에 그때 합의했던 내용들이 또 잘 안 지켜진다는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또 미국은 또 중국을 살짝 건드릴 것도 같아요. 지금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도
푸틴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뭔가 들쑤신다는 생각이 좀 더 그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하반기 가면 이제 중국은 공산당 대회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정치적인 이슈가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돈을 벌려면 상반기에 버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가도 내려올 만큼 내려와져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이제 주식시장도 조금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FOMC도 끝나고 어쨌든 금리 인상을 50bp를 하든 25bp를 하든 어쨌든 경로를 보여주면 빼따 꼼뿔리 들어보셨습니까? 기정사실화라고 하는 이제 그게 실제로 뭐 이제 어떠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을 때 주가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이 현실화됐을 때 그러면 주가는 금리 인상할 때는 하기 직전에 매맞기 직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체벌이 금지됐지만 우리 대학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매맞을 때 직전이 제일 사실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니 맞을 때도 무섭던데. 네, 무섭을 때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일단 한 대 맞고 나면 괜찮아요. 버틸 수 있죠. 이제 언제 끝나나만 할 뿐이지. 근데 딱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3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변동성이 있으니까 버티자인 거고 여기 지나고 나면 어차피 올해 3월 달 계속 올해 상반기에 있을 FOMC에서 금리 다 올린다는 경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저는 3월 14, 15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살 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바닥 확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바닥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신 신용잔고라든가 네.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네, 그렇죠.